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든 동네, 익숙한 풍경, 낯익은 이웃.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사를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예상치 못한 이별을 하거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도 않은 이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밀리듯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땐 왜 미리 안 했을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주거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작은 집이 좋아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실버타운, 그 각각의 진짜 장단점부터 외롭지 않은 구조, 스트레스 없는 생활 동선,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불편하게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 이 영상을 보면 그 기준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의견과 댓글 자유로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카톡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본론이 좁은 집의 함정 아늑함이 감옥이 되는 순간, 이젠 둘이니까 큰 집 필요 없어. 아늑하고 조용한 작은 집에서 우리끼리 살자.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사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자녀들이 출가한 뒤에는 굳이 넓은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처음엔 그 말이 맞습니다. 집안일 줄고 관리도 편하고 비용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다릅니다. 살림은 줄었는데 숨이 더 막혀요. 제가 만났던 한 7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모두 결혼한 뒤 남편과 둘이 15평짜리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도 없고 식탁도 없는 구조. 처음엔 오순도순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어지럽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좁은 집은 공간 자체가 곧 스트레스입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 동선이 겹치고 정리할 공간이 부족해 매일 뭔가에 치여 삽니다. TV를 켜면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 소리가 방까지 울립니다. 가구 하나만 바꿔도 통로가 막히고 손자라도 놀러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혼자 있어도 갇힌 느낌이 드는 공간. 그게 바로 좁은 집의 현실입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물리적인 여유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너집니다. 물건을 정리할 시간이 더 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판단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물건 하나 치우느라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도 하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갈등입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사소한 일로 더 자주 부딪힙니다. 냉장고 열 때마다 부딪히는 팔꿈치, 화장실 앞에서의 순서. 다툼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켜놓은 TV 소리에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에는 작지만 너무 작지 않은 집이 필요하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주거 공간은 18평에서 20평. 방 2개에 거실 1개 구조입니다. 방 하나는 부부 각자의 휴식 공간, 다른 하나는 손님용 혹은 부부가 같이 쓸 공간. 거실은 넓지 않더라도 햇살이 들어오고 소파 하나 놓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활동 반경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적인 안정감은 더 필요해집니다. 또한 단지 집 크기만 볼 게 아닙니다. 수납 구조와 채광, 폭도 중요합니다.
수납장이 벽 안에 숨어 있거나 베란다,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 집이 작더라도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장이 낮고 빛이 들지 않으며 가구를 둘 곳도 마땅치 않은 공간은 오히려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좁은 집에서 사는 고령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중간 규모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1.7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시야가 자주 가로막히고 반복된 동선에 혼란을 느끼며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살림을 줄이는 것과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집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 감옥이 될 만큼 불편하고 비좁은 구조는 단순한 비용 절약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본론 이 병원 옆보다 복지관 옆. 노후니까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야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습니다. 심장도 걱정되고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꾸준히 먹으니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갈 수 있게 병원 근처에 살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몇 달 안 돼요. 다시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비상 차량의 경고음 낮이고 밤이고 멈추지 않는 응급 호출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 위급하다는 신호이자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입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들리는 비명 같은 소리.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병원은 사는 공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진료 예약, 검사 대기, 수납 창구인 줄에 앉아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흐르는데 삶은 멈춘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에 반해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관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침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낯선 얼굴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하루가 사람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복지관은 대부분 무료거나 도시락 한 끼 값이면 운동 1개, 문화 강좌 1개,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심리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복합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주변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는 말도 나옵니다. 학군은 자녀를 위한 투자지만 복지관은 노후를 위한 생존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교통, 문화, 시설을 통합한 고령 친화 도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시니어들이 이사하고 싶은 동네 1위로 꼽은 조건이 바로 복지관 도보권입니다. 사람은 병원이 아닌 관계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약을 줄여주는 건 복지관 선생님의 말 한마디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 다음 주 화요일에도 배워요라는 인사입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말할 기회가 없으면 언어 능력이 퇴화합니다. 웃을 기회가 없으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움직일 이유가 없으면 다리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복지관은 이 모든 걸 막아주는 사회적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이고 복지관은 매일 가야 할 곳입니다. 집을 고를 때 병원까지 몇 분 걸려요? 만 따지지 말고 복지관은 도보로 몇 분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그 지역 복지관 평판은 어떤가요? 이런 기준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관은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지역을 말해줍니다. 복지관이 잘 운영되는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시니어가 외롭지 않도록 돕는 분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복지관 옆에 산다는 건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노년의 보험이 됩니다. 본론 3 자녀와 함께 가까이 노후 거리의 정답.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이 말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젊을 땐 멀리 살아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어 아플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식 가까이가 마음 편하다는 거죠. 처음엔 좋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산책 나가면 이래서 가족이 최고지 싶습니다. 하지만 2달, 정확히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바뀝니다. 사위의 눈빛이 살짝 달라집니다. 자식도 어느 순간 대화를 줄입니다. 괜히 왔나. 그때쯤이면 부모님 마음에도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것 자체가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퇴근하고 들어와도 쉬는 느낌이 안 나고 사소한 결정에도 부모 눈치를 보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원래 멀쩡히 살던 내 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숙식 제공자로 전락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식은 은혜를 짐으로 느끼고 부모는 보살핌을 권리처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족은 서로를 피하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까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적의 거리 기준은 이런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되 동은 다르게 또는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왕래가 충분히 가능한 가까운 위치여야 한다는 거죠. 이 거리는 서로 필요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철저히 독립된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할 때 자식이 잠시 들를 수 있고 반대로 손주가 아플 때 부모님이 밥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잠들고 일어나는 공간은 서로에게 간섭 없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리 구조를 실현한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 갈등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근접 독립형 가족 구조는 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에선 멀지 않은 세대 분리형 주거단지가 늘고 있고 한국 역시 최근 복층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선택하려면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이가 좋아서 괜찮아. 딸이 너무 잘해줘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시간이 쌓이며 관계도 변합니다. 좋았던 관계도 계속 붙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은 말이 아니라 표정과 기류로 나타납니다. 결국 며느리도 말없이 피하고 사위도 대화 줄이고 손주는 개입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집은 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슬픈 말은 이런 겁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살 생각이라면 함께 살 생각이 아니라 가까이 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하루 세 끼를 같이 먹는 가족이 아니라 위급할 때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관계입니다. 본론사 전원주택의 진실낭만 뒤에 찾아온 고립. 앞엔 산, 뒤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는 정원.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은 이젠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골마을이나 시골 외곽으로 이사를 결심하곤 하죠. 하지만 이사를 간 뒤 1년도 안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엔 좋습니다. 공기가 다르고 해질녘 창밖 풍경도 예쁩니다. 텃밭에 고추도 심고 마당에 의자도 놓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잡초가 자라고 여름이 되면 모기떼가 덮치고 가을엔 낙엽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겨울엔 눈을 매일같이 치워야 합니다.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합니다.
새벽에 비가 쏟아지면 마당 배수부터 신경 써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동네 수리기사는 일주일 후에나 올 수 있습니다. 마트는 차로 30분, 병원은 시내로 나가야 진료 가능, 택시도 안 잡히고 대중교통도 하루 몇 번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을 이웃이 없습니다. 낮엔 일하러 나가고 밤엔 불 꺼진 마을, 주변에는 농지나 빈집뿐.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 지 8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치는 예쁜데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분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조차 너무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노후는 조용한 삶보다 관계가 흐르는 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가장 빠르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단독 거주자 중 전원주택 거주자 이후 우울증 발병률은 도시 아파트 거주자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극이 적고 반복적인 일상이 되다 보니 치매 진행 속도도 평균보다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은 아픔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입니다. 눈이 온 날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하필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정신 차려 겨우 구조 요청을 했지만 119는 마을 찾는데 20분이 걸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경치가 예쁜 감옥에서 나는 천천히 병들고 있었다. 전원주택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 것인지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은 삶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는 고립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텃밭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면 전원마을 커뮤니티형 단지처럼 이웃과의 연결이 보장된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엔 이런 중간 형태의 주거 공간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에는 실버 전원마을이 조성돼 있고 충북 제천에는 공동 텃밭을 함께 가꾸는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에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형 시니어 타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경치는 누리면서도 의료 교통 문화 커뮤니티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산골이 아니라 삶의 동선 안에 사람이 흐르는 구조를 선택해야 노후가 고립이 아닌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볼로노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공원은 최고의 약국. 여긴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렇게 물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공원이 가깝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원하면 그냥 산책이나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공원이 가까운 집은 약국보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걷기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걷는 사람은 회복 속도가 빠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신 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기능을 유지시키고 두뇌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까지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씩만 꾸준히 걸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치매의 발생률이 각각 30에서 6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그렇게 걷기가 어려울까요? 마음이 약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걸을 만한 동네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도, 차가 빵빵대는 왕복 6차선 도로 양옆에 아파트 벽밖에 없는 삭막한 골목길 이런 곳에선 걸을 의욕도 안정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가도 차에 치일까 조심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흙 한 번 못 밟고 돌아오면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반면 동네 안에 공원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불고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 수도 있고 작은 연못에 물고기 노는 걸 지켜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곳은 단순히 걷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고 싶어지는 동네가 됩니다. 공원은 공간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인지저하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자연속 걷기가 약물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처방으로 약보다 먼저 도보 가능한 녹지 공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은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눈빛 하나로 오늘도 건강하구나 확인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가 노인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이런 거라고 하죠. 오늘 하루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공원이 있는 동네는 그 질문에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산책길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산책로가 곧 병원입니다. 그것도 예약이 필요 없고 대기 시간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건강하고 저렴한 치료입니다. 집을 고를 때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산책로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걸어서 3분 안에 공원 입구가 있는지, 벤치나 화장실, 음수대 같은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두운 시간에도 조명이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걷기에 불편한 경사는 없는지 이런 조건들이 반드시 체크돼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곳은 집값이 조금 높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론용 마지막 집 팔릴 수 있어야 비상금이 된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정말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노후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와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을 그 통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집이 안 팔리니까요. 처음 살 땐 조건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라면 오래 살겠다 싶었던 집이었는데요.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치가 너무 외진 전원주택,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 마을 내부 구조가 특이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복층형 주택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단독주택들. 이런 집은 급할 때 내놔도 팔리지 않거나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결국 그 집이 내 삶을 도와주는 자산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들까지 그 집 때문에 묶인다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요양병원비 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려서 엄마 요양시설도 못 보내요. 내가 자식이긴 한데 대출 받아야 하니까. 이런 말 실제로 나옵니다. 아픈 부모를 두고도 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집은 필요할 때 잘 팔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교통 접근성이 좋은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가 잘 다니는 곳이면 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도 자주 오고 가기 쉽습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는가입니다. 마트, 약국, 병원, 복지관 같은 곳이 도보 생활권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젊은 세대 수요도 있어서 나중에 매도할 때 훨씬 유리하죠. 셋째,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진 않은가입니다. 전원주택처럼 감성으로 지은 고가주택은 막상 팔려고 할 땐 실거래가가 너무 낮아서 손해가 큽니다. 넷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가도 중요합니다. 신도시, 혁신도시, 대학가 주변처럼 항상 임대나 매매가 활발한 곳은 연금화가 빠르고 자산 가치도 안정적입니다. 결국 집은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나만 좋자고 꾸미고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해두면 나중에 그 집은 도피 불가능한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남이 좋아할 만한 구조와 위치에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위한 비상구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세종도담동, 전주 에코시티, 파주 운정지구,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은 고령자 복지시설과 젊은 층 유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이라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지막 집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이 바로 내일이 됩니다. 노후의 마지막 집은 내가 살기 위한 공간이자 내가 떠나기 위한 준비까지 갖춘 이탈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결론 혼자 살아도 혼자 같지 않은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집은 내가 늙어가도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조명이 켜질지, 누구와 어떤 장면을 함께 할지, 그건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자신 없어. 이 나이에 새로운 이웃 사귀는 것도 버겁고 괜히 멀리 이사했다가 더 외로워질까 무서워요.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그 집에서 정말 혼자가 아닌가요? 이웃과 왕래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밖에 나가도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야말로 진짜 혼자 있는 공간 아닐까요? 혼자 산다는 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구조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혼자가 아닌 구조를 내 삶에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오며 가며 인사할 수 있는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 연결 속에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소박한 모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걷기 모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마을 신문을 함께 만드는 소규모 동아리도 있고요. 주 1회 시 낭송 모임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그런 활동에 얼굴을 들이밀기만 해도 심리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튼튼해지고 몸도 버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치료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거나 병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줄 공간을 만드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우리가 지금 고르려는 그 집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복지관은 도보 5분 안쪽에 있는지, 공원은 가까운지, 병원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 자식들과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인지, 혹시라도 팔아야 할 때 잘 팔릴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동네는 따뜻한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집은 분명 좋은 마지막 무대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좁아도 좋고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외롭지 않게, 나를 잃지 않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삶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드는 아주 작은 관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이 나이에 또 어디 가겠어. 그냥 지금 사는 데서 쭉 살다 가면 되지.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흐르진 않더라고요. 몸이 아프거나 혼자 남거나 갑작스런 사정이 생기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사라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후회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땐 왜 미리 생각 안 했을까? 이 6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걸어서 복지관이 있는 동네인지, 하루라도 사람 얼굴 보며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지, 둘째, 병원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곳 가까운지,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챙길 수 있는 동네인지, 셋째,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이웃과 눈인사 나눌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잘 지내셨어요?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넷째, 갑자기 일이 생겨도 팔 수 있는 집인지, 급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 와도 내 발목 잡는 구조는 아닌지, 다섯째, 자식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둘 수 있는 거리인지, 필요할 땐 달려와 줄 수 있고 평소엔 각자 삶을 누릴 수 있는 간격인지, 여섯째, 이 동네가 따뜻한지, 집값이나 평수보다 먼저 내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곳인지. 이 6가지 기준은 단순히 집을 고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어서 나답게 늙어가기 위한 준비이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며 내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 시작을 위한 마음은 이미 준비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작은 용기와 조심스런 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고 어떤 곳인지 의견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